대법원 2024년 11월 5일자 2024 카기 172 결정. 사건명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 판결 또는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 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23년 4월 18일 개정되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 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 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에 의해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 판결 또는 소장 각하 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 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 판결 또는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 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19다 29275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여 상장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이러한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 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 자본시장법은 제4편 불공정 거래의 규제라는 표제 하에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중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한 9.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제2항 제2호에서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등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3호에서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등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각각 시세 조종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들을 금지한다. 9.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등에 관한 매매 등을 한 자가 그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9.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제2항에서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1항 제1호에서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거래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들을 금지한다.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증권 등에 대한 매매 등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여 상장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 이하 이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를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라 한다.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서 그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 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그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으로써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그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시세 조종 행위와 제178조 제2항의 부정거래 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의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 적극. 상장 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 하에
위와 같은 시세 조종 행위와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경우, 이러한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 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일련의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일련의 복합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복합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복합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시세 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는 모두 증권 등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그중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규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에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등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방식의 시세 조정 행위와 같은 항 제3호에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등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방식의 시세 조정 행위 및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행위도 결국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시세 조정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는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장 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하에 그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세 조정 행위와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사안에서는 그 시세 조정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가 결합한 일련의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와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를 통틀어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라 한다. 이 경우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 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그 일련의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일련의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사건 연구 방식 등의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사건 기간. 기간 중에 주가 동향과 그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 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서 주식 등을 거래한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을 해치는 일련의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 주가와 그 복합 시세 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조작 주가와의 차액 상당. 만약 정상 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 주가와 그 매도 주가와의 차액 상당.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1타 215-060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1.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위임 종료시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의민은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의민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갑이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을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 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 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 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 수익금, 매매 대금 인도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1다 220-062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한 사안에서 소급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직 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 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경우 당직 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일반적인 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 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 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 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 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 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 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는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당직 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 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수술실 간호사, 운전기사와 기계, 전기기사로 근무한 갑 등의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등의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갑 등의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2-281-378 판결 사건명 지급 보증금 등 청구의 소 1.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그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및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 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의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병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다 272-289 판결 사건명 약정금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자 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항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4조 제1항 이자로 본다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제1항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 제한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 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311160 판결 사건명 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1. 주의 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갑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성명하지 않은 채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38392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상법 제737조 보험으로서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보험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 성실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 제기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51470 판결 사건명 토지인도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점유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분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원이나
실내 보호 등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원이나 실외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 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3.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 토지의 중간에 위치한 좁고 긴 형상의 토지 일부가 공로에 접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분할 전 토지의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이 신축되어 위 토지 부분은 현재까지 건물 주차장과 공로 사이를 이동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을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병 등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물의 차량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부분이 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는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51876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 법률상 당연 승계, 법적 성격과 효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 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기존 관광 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 채무에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 의무,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 제20조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의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공법상 관리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관광사업자와 분양 및 회원 모집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다수 소유자 등 및 회원, 이하 회원이라고만 한다.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이러한 법조항의 문헌,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는 법률상 당연 승계로 보아야 하므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그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관광사업자의 기존 회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은 관광사업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소유자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회원 입회금의 반환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회원의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의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회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법상 관리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다수의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정하려는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 역시 이러한 소유자 등 회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회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 계약 인수에 당사자의 의사 관여를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있어서도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으로서는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 관광 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 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하면서 이익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 조건의 성취로 법률상 승계에 따른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채무와 이에 대한 보증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는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하면서 이익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 조건의 성취로 법률상 승계에 따른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은 부정되고 기존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며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 3.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익권을 행사하는 방법 및 이익권 행사가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의 판단 방법.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익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이익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법률 관계의 구속에서 면하고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입회계약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이익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익권 행사가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함은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관계, 사업량도 내지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 등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회원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다 254-523 판결 사건명 분담금 반환 청구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 가입 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 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을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을 조합의 규약인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6787일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제248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를 개시한다. 제252조 제2호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규정된 문서 강제 집행에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 가령 판결 정분 송달 시점 또는 실제 공탁금 출급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연한 사정 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 절차에서 청구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 처분이 내려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68-997 판결 사건명 토지 매수 청구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자 2024-7117 결정 사건명 항소장 각하 명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 기간을 정하여 주소 보정 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 내에 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 기간을 정하여 주소 보정 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 보정 명령의 보정 기간 내에 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20일 선고 2021 타 220864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부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을이 상해를 입자 갑의 보험자인 병보험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 지불 보증, 통지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을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을을 대위하여 병회사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병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병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이를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보아 병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0일 선고 2021다 278-931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등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 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 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갑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 공급하던 을 회사가 병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병공사의 위 제품을 제작, 공급하자 갑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 정보의 공동 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해 위 기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 정보를 사용하여 병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0일 선고 2024-263-091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 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 중요 건설 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 중요 건설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 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과 그 처분 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 변경 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 신청이나 항고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 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해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강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 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 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유로서 국가에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